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어디 할 차례냐면, 넘겨볼게요. 제가 체크해놨는데, 224페이지 할 차례 같아요. 니치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90%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요약집 다 갖고 오셨나요? 요약집. 그래서 요약집 보시면서 우리가 그 중요한 파트를 이제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본 다음에 오도록 하죠. 요약집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니치로 갑니다. 니치. 교재로 가시면은 쭉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셔서 우리가 교재 157페이지죠. 157페이지.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어때요? 내용 자체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 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 신탁은 거의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지분금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들어갑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라 그래요. 투자 회사. 법이 있고, 자, 이거 아니면 상법에 또 적용을 받죠. 투자 신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리츠라고 하죠. 그죠? 리츠. 그래서 리츠 회사가 상장을 해요. 주식 공모를 해서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한테 자, 주식을 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현금을 주게 되면 주식을 팔죠. 그래서 얘도 부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죠. 지분금융이고, 자, 그럼 부동산 소유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직접 사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 지분이 있어야 되죠. 보통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주거용이어야 돼요? 업무용이어야 돼요? 업무용.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임대료가 나오면 또 배당을 해줘야 되고요. 의무배당입니다. 배당이고, MBS와 ABS 같은 부동산 증권에 투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저당 수익도 없고요.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직접 투자예요, 요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죠. 그래서 유동성 있게 현금화하기가 좋죠. 그래서 간접 투자다. 이렇게 이제 잡으시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거기 내용 나와 있는 거는 뭐 그냥 참고하시고 넘겨보시면은 어디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 문제냐면 페이지 가시면은 우리가 158페이지 가시면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는 명목이에요, 실체 회사예요. 실체 회사. 그다음 이제 우리가 실체 여부를 봅니다. 실체 회사니 아니냐 여부를 본다면, 자, 얘네들은 실체 회사이기 때문에 실체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원 고용할 수 있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있죠. 자,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탁관리는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명목. 그래서 위탁관리는 명목이다. 기업구조종, 우리 부도난 회사 사들이는 게 기업구조종이죠. 얘네들은 실체입니까, 명목입니까? 명목회사. 명목회사다 보니까 실체 회사가 없죠.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체 여부를 이렇게 봤을 때 자기관리 리츠는 우리가 영업인가를 받아야 돼요. 영업인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위탁과 기업구조는 영업인가예요? 얘는 등록이에요. 등록이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하죠.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밑에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 자문회사는 하는 업무가 다르죠. 자산관리회사는 취득, 관리, 처분에 대한 개발의 자문 업무 같은 거나 하는데,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자문 및 평가를 해준다 그랬죠. 이 두 가지가 좀 다르겠고요. 자, 오른쪽 가시면 이제 그 법인격이 주식회사고, 그 법에는 상법에 적용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이죠. 그 다음에 현물 출자가 설립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설립 때는 설립 시는 현물 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 보시면은 설립자본금이 533이죠. 자, 그래서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설립자본금이 얼마죠? 533. 3억, 3억. 이렇게. 요거 제일 많이 나옵니다. 533.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설립자본금이 그렇고, 넘겨보시면은 최저자본금 있었죠? 영업인가를 받고 등록을 한 날부터 몇 개월 내? 6개월. 그래서 최저자본금. 자, 이건 533이에요. 755예요. 755. 70억, 50억, 50억. 533, 75. 특히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 이렇게 이제 순서로 가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주식공모는 어떻죠? 주식공모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죠. 그래서 2년 네가 공모했지 이렇게 오셨죠, 그죠? 이렇게 오셨고 100%,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제 그 예외가 있겠죠. 주식의 분산 중요합니다. 자, 1인당 소유 한도예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주식 분산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죠. 그죠? 요게 이제 잘 나옵니다. 50 초과할 수 없는데 기업권은 제한이 없다. 현물 출자 가능하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 갖춘 전에는 안 되지만 갖춘 후에는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왜 제가 부지가 임신했다. 부지 임신 아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대토보상권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자산의 투자 운영 방법은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기관리 리츠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업인가 시 3명이고 영업인가 받은 후 6개월 경우는 5명 이상.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몇 년 이상이어야 돼요? 5년. 석사 이상은 3년 이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는 어떻게 돼요? 제가 70인이 관리한다 했죠. 70억, 그 다음에 인가, 그 다음에 5인 이상. 10등 안에 들어야 자문해주죠. 그래서 자문은 그냥입니까? 등록입니까? 10억이고 3인 이상이 되겠고, 처분 제한은 5년 범위 내에서 소멸 못하죠. 주택법에 따르면 이제 주택은 1년, 그 외에는 1년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자산의 구성 중요합니다. 최저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 매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을 어디에 갖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그 중에서 부동산이 70%죠. 건축 중인 건물도 포함되고, 기업 구조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배당은 어떻게 돼요? 90% 이상 주주한테 배당하며 이익준비금 적립하지 우리가 않죠. 근데 그게 2021년으로 고치려고 그랬죠. 12월 30일까지 자기관리는 얼마예요? 50 배당. 자, 여기 배당이 얘는 50이고 얘네들은 90이죠. 그죠? 초과 배당도 가능하고, 자, 자기관리는 법인세 면제가 안 되는데 얘네들 법인세 면제 됩니다. 초과 배당하면. 그 다음에 또 차입 및 사채 발행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자산을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몇 배 내에서 초과할 수 없고요. 주주의 투표를 받으면 10배 내까지 가능하죠. 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 47조가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 자산관리회사는 그냥요, 자기관리 회사랑 요건이 같죠. 왜냐하면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직원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직원 필요하죠. 그럼 당연히 내부 통제 기준이 제정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 합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분위기 보니까. 왜냐면 대답을 하시는 게 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문제를 풀어볼게요. 칭찬해 주시면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224페이지로 가셔서 다 보진 않습니다. 제가 틀린 거는 답만 보고요. 아, 이거는 진짜 기출입니다. 그러면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46번은 답만 보세요. 자, 3번 부동산 투자 예산 제도는 뮤추얼 펀드 형태와 같은 것으로서 투자자가 부동산 때 직접 투자해요? 간접 투자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7번도 틀린 거 답만. 자, 아까 5번인데요. 원래 1인당 주식 소유는 50이죠.
근데 기업 구조는 제한이 없죠. 30%도 아니에요. 그죠?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이 47번에 5번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48번에 틀린 거는 이제 1번 같은 거는 이 어떻게 돼요? 1번하고 3번을 체크해 보세요. 자, 주식이에요.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은 있죠. 근데 3번 원금 펀드처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주식이니까 이거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고 틀린 거는 5번이죠. 부동산 투자회사의 부동산 개발관리 처분 업무는 자문회사 하는 업무가 아니죠. 이건 자산관리회사로 보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49번은 3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가 최저자본금이에요. 아까 7호였죠. 그러면 자기관리는 10억이 아니라 70억이 되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넘길게요. 자, 50번 갑니다. 50번. 자, 가볼게요. 틀린 거는 4번이죠. 기업구조종 부동산 투자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하고 자산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거는 얘가 아니라 자기관리가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51번 괜찮습니다. 51번 별표. 자, 갑니다. 일단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이 5억 맞죠? 자, 2번도 나왔었어요. 우리가 설립등기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가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잖아요. 그럼 설립등기로부터 며칠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죠. 국장한테 제출하고요. 자, 3번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 없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몇 년 이상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고 위탁관리와 기업과 설립자본금이 3억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51번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52번은 그냥 2번만 체크하시는데 얘는 이제 다음에 안 나옵니다. 그냥 해설로만 가져가세요. 이거 뭐냐면 이건 없던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니까 그냥 2번이 정답이고 이건 그냥 해설 보세요. 우리가 희박합니다. 이거는 희박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53번 있나요? 괜찮습니다. 왜? 오는 거니까 갈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돼 있어요.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이 5억 맞죠? 정확합니다. 자, 위탁관리는 설립자본금이 얼마예요? 근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는 50억이 되죠. 자, 실체는 자기관리 기업구성이 아니라 자기관리만 나와야 되죠.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구한 상근임을 둘 수 없다. 이것도 별표처럼 이것도 기출입니다. 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런가요? 54번이 작년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관리는 직원 있죠. 얘는 직원 없잖아요. 그럼 내부 통제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54번에 위탁관리는 틀린 게 2번이 되겠죠. 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 준수할 내부 통제 기준이 제정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왜요? 직원이 없는데, 그죠? 그럼 직원이 있는 거는 누구겠어요? 자기관리, 또 자산관리.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주주 1인당 주식수의 한돈 제한이 있죠. 50%.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했을 때 위탁하죠. 그 다음에 뭐 4번 정도는 그냥 알아두세요.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지문이 좀 어렵지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2번을 체크했겠죠. 정확하게 알았다면. 왜? 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일 거라는 거. 설립자본금은 3억 맞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55번도 다 볼게요. 자, 이제 지겹습니다.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 설치? 없어요. 직원 고용할 수 없다. 자, 2번은 실체 상황이 나왔죠? 그러면 자기관리로 고쳐주시고요. 3번이 정답이죠. 자기관리는 전문인력 포함한 임직원이 상근하죠. 투자 운영 직접 수행하고요. 기업구조는 설립자본금이 기업구조종인데 3억이죠. 3억. 틀리면 어떻게 해. 10억이 아니고 3억. 자기관리가 5억이고. 그죠? 제발. 알겠죠? 그죠? 왜 해설에 그렇게 돼 있나? 근데 왜 그래? 갑자기 왜 5억이 나와? 기업구조는 3억이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번 위탁 관리는 주주 1인가 그 투표용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잘 쓰셨어요. 이게 이 정도만 하면 거의 뭐 완벽해요, 그죠? 그래서 리츠는 좀 나올 것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고 그러 다음에 이제 56번은 작년 문제인데 답만 볼게요.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3번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핵심자 상한 재원은 그 임대료 관리비 등의 영업 흐름은 이건 임대형입니다. 그죠? 분양형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분양형은 개발 사업의 핵심 상한 재원은 밑에 준공의 분양을 통해서 수분양할 때 얻어지는 분양 수익금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되게 쉬워요. 임대료 나오면 무슨 형? 분양을 통한 수분양자에 얻어지는 분양 수익금 나오면 참 쉽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 저자분은 해설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건 임대용으로 고치시면 되고 해설은 따로 보시면 되죠. 언더스탠드?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안 나올 거야, 이것도. 그래서 작년에는 시험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책이 없는 걸 막 내느냐고 얘들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민법이 어렵고 개론이 올해는 나의 해야. 왜냐면 그게 희한한 게 뭐냐면 강사를 욕해요. 왜? 없는 거 막 내니까 너 가르치고 안 나왔잖아. 우리 욕 먹어. 작년 우리가 욕 먹었어, 개론이. 올해는 뭐, 나는 안 먹어. 그래서 우리 편안해. 그래서 그 해 편안한 해가 올해야, 그죠? 민법 잘하셔야 돼. 민법 판례에서 막 많이 날 것 같아. 판례 나오고 막 뒤집고 꽂고 막 가불병정 막 나오고 막 지겨. 그래서 개론에서 점수를 따셔야 돼 이번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까 같은 뭐 이상한 문제 같은 건 그냥 해설 보라는 거지 절대 거기 치우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아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위탁 관리가 막 5억이라고 하면 확 한장하웠잖아, 그죠? 이런 데서 날아가면 뭘 어떻게 점수를 따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먹고 들어가야 돼요, 먹고 들어가는 거. 동감하세요? 자, 그다음에 PF로 갈게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넘길게요. 자, PF가 또 추점 출시 많이 됩니다. 그래서 PF가 페이지 165페이지로 갑니다. 자, 165페이지 가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죠? 볼게요. 니치가 1순위예요. 니치가 1순위고 이제 하는 게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거든요. 다음이. 근데 니치는 매년 나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하도 PF가 좀 어려운 게 나왔기 때문에 좀 올해는 좀 쉽게 좀 출제되지 않을까. 자, 갑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대출이에요. 프로젝트가 담보예요. 사업성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 같은 대기업 사업이요. 대규모 사업. 그래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고속도로 사업이나 터널, 물론 나중에 이제 BTO 방식 같은 걸 배우십니다. 그럼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이고 장기 사업이에요. 장기 사업. 포스코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얘가 이제 여기에 시행사로서 사업주로서 이제 뛰어들었는데, 자, 이 포스코도 그냥입니까? 아파트를 만듭니까? 부도나게 되면 작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립해 회사를 만들려고 그러고, 얘 담보대출이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이 규모가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고속도로 한번 가봤나요? 인천공항? 안 가보셨어요? 바다를 갖다가 그냥 메웠어요. 톨게이트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톨게이트비. 그래서 톨게이트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 설날 같은 데는 톨게이트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여기를 한 10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돈 버는 거잖아, 그지? 10번 왔다 뭐 한 10만 원 정도 번 것처럼, 그죠? 드라이브 코스 좋거든요, 그죠? 그래서 꿀팁을 줬어요. 꿀팁을 거기 드라이브 코스로 가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사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가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자, 그림을 좀 위험하게 그릴게요. 해골을 그립니다. 눈깔 2개 그리고 코 그리고 입을 그려요. 무섭게 생겼죠, 그죠?
자, 그래서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이 이제 1금융기관과 2금융기관이 이제 대주단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데, 자, 이 사업주가 이제 사업권을 따서 시행사로서 얘가 어떻습니까? 이 사업주가 이제 이 개발 이 자체적으로 인천공항을 따가지고 가요. 포스코가. 그러면은 얘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을 담보로 갔어요. 완전 위험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물적이나 신용을 담보로 한 게 아니에요. 톨게이트비를 받죠. 그걸 이제 사업성이나 앞으로 수익성을 담보로 간 거죠.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야, 너 저 사업을 다른 독립된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냥요 분리했어요. 분리돼 있죠. 자, 명목상에서 아시죠?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온 걸 공인중개사 뺏겼는데 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얘네들은 자격요건을 가지면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완전히 경제적과 법률 쪽이 분리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얘가 차주가 돼요. 회사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자금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 고속도로 사업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익을 주면서 얘가 자, 톨게이트 받고 원리금을 갚아 나가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도산됐더라도 채권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저당권 설정했어요. 설정을 안 했어요. 경매 처리 못하죠. 그러니까 얘한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00% 비소구예요. 또는 제한 소구예요. 어느 정도 소구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현금흐름 범위나 자산 범위 내 특히 얘한테 다 하지 말라고요. 그러고요. 이해관계자의 시공사를 선정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위험을 분산시킵니까? 분산시키죠. 여러 가지 이제 또 얘한테 또 보증이나 보험을 원하겠죠. 시공사를 선정해서 지급 보증을 또 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가 위험은 분산되지만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냥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추가적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렇지만 금융기관은 그만큼 이게 대박 터지게 되면은 이익을 또 갖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부의금융이에요. 부의금융은 그냥요 장부의 금융이에요. 장부에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포스코는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은행에 돈을 땡기게 되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게 재무상태표라는 다른데 부채로 기록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요 장부에 대한 이 부의금융 효과는 누구에 대한 이점이다? 사업주의 이점이에요. 장점. 그런가요? 자, 금융기관도 장점이 있겠죠. 장점은 사업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요. 그럼 얘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자금 관리를 따로 합니다. 자금 관리를. 자, 왜냐하면 자금 관리를 건설회사, 시공사, 시행사, 차주가 자체 계좌로 한다면 위험하잖아요. 자, 옛날 설날 같은데 어머니가 세뱃돈 받으면 그냥요 갈치예요. 별도 통장을 만들죠. 아버지가 부도나면 어떻게 거기도 영향을 줄까봐 에스크로 계정을 선정해요. 그죠? 별도 계좌. 별도 계좌를 설정해서 에스크로 계정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왔냐면 여러분들 왜 부동산 신탁회사라고 들어보셨죠? 이 신탁회사한테 관리를 맡겨요. 따로. 그걸 따로 맡겨서 차주나 대주단이 따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완전히 분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자금의 지출 우선순위. 자금의 이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는 일단 원리금을 먼저 내야 돼요. 내야 되고 자, 개발이익이 먼저예요. 먼저 공사비가 먼저예요. 공사비 대출을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공사에 공사비를 먼저 선지급합니다. 공사비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세 번째가 우리가 이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후지급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다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게요. 문제를 풀면은
자, 57번 갑니다. 57번 기출입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옳은 거죠. 자, 2번. 프로젝트 금융은 사원 재원이 사업주의 모든 자산입니까? 사업성이 담보입니까?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가진 않죠. 그 다음에, 자, 아까 장부의 금융이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겠죠.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되더라도 대출기간에 채권 회수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다. 있죠. 부실되겠죠. 그죠? 영향이 있고요. 4번이 정답이죠.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 뺏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됐냐면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보통 3월 달에 있어요. 3월 달에 곧 나온 지문을 10월 달에 공인중개사가 뺏겨낸 게 4번이에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적중했습니다. 그죠? 뭐 내가 무슨 무당이 아니라 그 감정평가를 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 정답? 4번.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합니까? 에스코로에서 합니까? 차주가 하는 게 아니죠. 별도의 위탁계좌에서 개설해서 우리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58번도 기출입니다. 자, 금융기관이 시행사의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장치를 하잖아요. 그럼 2번. 아까 개발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입니까? 공사비가 먼저입니까? 공사비죠. 자, 제1순위가 원리금이에요. 왜? 은행은 원리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공사비도 대출로 이루어졌거든요.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마지막으로 시행사의 개발이익을 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기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34페이지로 가보세요. 2, 3, 4로 가시면 64번이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찾았나요? 64번. 찾았어요? 이것도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그 기출의 다음에 나왔던 뺏긴 거죠. 자, 그럼 제가 공사비가 먼저예요? 개발이익이 먼저예요? 그럼 4번에 개발이익이 선지급되진 않겠죠. 공사비가 선지급되겠죠. 이해 갔나?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위탁관리계좌 에스코로 운영하고 시공사의 책임증거 의무를 부담하며 대출금의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관 요구, 시행사 시공사의 추가 출자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하다가 온지 아시겠습니까? 231번 하다 왔나요? 231페이지 하다 왔죠? 그게 똑같아요, 지문이. 찾았죠? 그죠? 근데 똑같이 냈습니까? 좀 돌려냈습니까? 이걸 요약을 한 거죠. 요약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한계예요. 왜냐하면 10월 30일 날 시험이면 한 제가 봤을 때 8월 달 정도 들어가요. 3명 정도가.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게 창출할까요? 기출해서 뺏길까요? 어떻게 알았어? 뺏겨요. 창출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자격증 시험은 저도 마찬가지로 민간 자격증은 출제하는데 뺏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근거 자료가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 뺏겨요. 우리가 돌려내요. 그럼 58번을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1번. 그 현금흐름을 통해서 에스크로 계정 운영하죠. 아까 그 문제 1번에 있었어요. 다음 문제. 그 다음에 시행사, 시공사, 부도 등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할 때는 각서를 좀 받고요. 시공사의 책임증거금을 지원은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겠죠.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우리가 저당권 설정을 못했잖아요. 그럼 신탁회사의 담보 신탁으로 갑니다. 그럼 제가 이건 신탁 증서에다가 질권 설정하죠. 그래서 수익증권 증서에다 질권을 설정해서 장치를 해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59번은 나중에 이건 신탁이에요. 여러분 토지 신탁이라는 거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할 건데 토지 신탁 방식입니다. 토지 신탁, 토지 개발 신탁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겨요. 신탁회사한테. 사실상 형식상. 그럼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되죠. 그럼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 얘가 자금 조달을 해요. 그러면 자금 조달을 신탁회사가 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신용으로. 그러면은 이 맡긴 사람은 위탁자고요. 이걸 맡아서 하는 사람이 수탁자예요. 그러면 누가 자금 관리를 한다 그래야 돼요? 수탁자가 자금 관리한다 그러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죠? 1번. 부동산 개발 신탁의 자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수탁자 관리한다는 거죠. 이거 가시겠습니까? 이거 기출입니다. 이거 기출. 그럼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 관리하고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위탁계좌, 아까 에스코로 아시죠? 여기 관리하고요.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차입자는 누구라고요? 신탁회사가 되겠죠. 신탁회사가 되고 일반 기업 대출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차입자는 특수법인이 되겠죠. 이거 좀 주의 있게 보세요. 자, 누가라고요? 특수 법인이 차입자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완전히 비속어예요? 제한속어예요? 정답 1번인가요? 넘길게요. 자, 60번도 기출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주택산업의 침체 극복하기 위해서 공급자의 금융에 대한 이게 공급자 금융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도입됐다. 이 기법에 대한 중 반드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담보대출입니까?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을 담보로 해요? 사업성이죠. 1번 틀렸고 2번 프로젝트 자체에 발생하는 톨게이트 받는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필요자금으로 조달하죠. 사업 시행자가 아까 포스코였잖아요.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톨게이트비를 갖고 하겠죠. 통상적으로 소규모입니까? 대규모고 공사기간이 장기겠죠. 다양한 사업체가 참여했죠. 이해 관계자들은 이원 배분이 가능하겠죠. 61번도 기출인데 이게 별표 쳐보세요. 아까 제가 이렇게 나눠서 누구 입장과 누구 입장은 틀리다고 했어요. 사업주 입장과 금융기관 입장은 틀려요. 여기는 금융기관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금융기관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많이 시험 문제 그때 당시 어려웠던 게 1번의 지문이 틀린 건 아니에요. 부의 금융은 그냥입니까? 장부의 금융입니까? 그러면 장부에 안 나타나니까 돈 빌릴 수 있는 채무 수용 능력은 높아지잖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물어본 취지가 틀린 거죠. 누구의 장점을 물어봤어요? 금융기관. 이거는 사업주의 장점이니까 1번이 틀리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다른 것들은 다 은행 입장이에요. 그럼 은행은 프로젝트 금융은 기업 금융에 비해 금리 수조 등이 높겠죠. 왜? 위험하고 그러니까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얻겠죠. 이해 당사자의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극복하기에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건 다른 개발 사업에 해당 개발 사업의 위험이 감소될 수 있고요. 당해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했어요.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문제를 줄여들었고요. 개발 사업자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그냥 했습니까? 완전히 분리했습니까? 그럼 개발 사업자의 파산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가져가셔야 돼요. 62번도 별표. 자, 이거는 기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저자가 신경을 쓰신 거더라고요. 가장 적절한 거. 1번 프로젝트 금융을 조달하는 경우는 개발업자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 장부의 금융이니까. 그런가요? 위험부담을 이해관계자에 나눌 수 없어요? 있죠. 위험분산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개발업자의 신용이 낮으면 사업의 수익이 높다 하더라도 자금 조달이 어렵다. 조달할 수 있다. 조달할 수 있죠. 사업 자체의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하니까 사업성이 좋으면 돼요. 각종 비용 부담이 적습니까? 많죠.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죠? 그런가요? 그리고 개발업자의 신용이 우량하면 프로젝트 금융에 조달하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저렴합니까? 비싸죠. 왜요? 자체가 복잡하죠. 그 다음에 그냥요, 위험해요. 그럼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더 추가적 비용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몇 번 정답? 1번. 그 다음에 그거 알아요? 전신주에 매달린? 그러면 신주 인수권 무사채 1번이 되고 64번은 5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로는요.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로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여기 파트 처음 파트 보시면 부동산 이용 파트 있나요? 거의 안 나옵니다. 여기는 거의 안 나오거나 가끔 가다가 한 문제가 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가 설명하면서 그냥 갈게요. 아시겠죠? 그죠? 자, 할게요. 자, 다음 토지 이용에 관한 설명은 좀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입지 조건과 토지 이용의 집약도 같은 경우라도 입지기현 모든 산업에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입지기현은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한 초과이익이거든요. 같다 다르다? 다르죠. 자, 1번은 조방한계는 맞아요. 조방한계가 손익분기점이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자, 동일한 산업 경우에도 그 입지 조건 양호한 경우에 특별이익을 입지잉여라고 하죠.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자본 비율에 따라 집약적 토지용과 조방적이 있겠죠. 5번 집약적은 뭐와 뭐가 같아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그래서 투입이 추가되는 경우 집약도이다. 4번이 정답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 자, 어떤 게 이제 중요한 거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집약적 이용. 이거 뭐냐면 건물을 올린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 올려. 그럼 왜 올릴까요? 자,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나요? 요게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규모의 불경제예요? 경제예요?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대규모합니다. 많이 올릴수록, 그죠?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적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요즘 지금 계속 이슈화 되는 게 그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에 해주다 보니까 35층을 50층을 올려준다며. 맞습니까? 그럼 규모를 어떻게 적게 합니까? 크게 하는 거니까 생산비를 더 줄여서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규모의 경제는 맞아요. 이용 가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야 돼요. 인구 밀도가 가다하니까 올려야 되죠. 토지 가격이 하락해서 올려요? 상승해서 올리죠. 거의 뭐 상식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경영률 증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여기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넘기세요. 자, 다음 중 직주분리의 원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자,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이건 말로 때우면 안 되니까. 자, 가봅시다.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172페이지죠. 172. 17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직주분리는 뭐예요? 직장과 주거지. 직주분리가 되는 원인은 뭘까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건 직장은 도심의 땅값이 어떻게 돼요? 비싸니까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접근이라는 건 그냥요, 나갔던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다시 들어오는 게 접근이에요. 그죠? 집 나간 며느리도 가을만 되면 들어옵니까? 뭐 때문에 들어옵니까? 그건 심히 안 나오고. 자,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나가는 거와 들어온 원인은 달라요. 그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도심이 환경이 악화되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개선되면 들어오고, 도심의 땅값이 비싸면 나가고, 하락하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도심이 재개발돼서 철거하면, 재개발이 완료되면, 공적 규제하면, 완화하면, 교통이 발달되면, 체증되면, 이거 잘 됩니다. 교통 발달이 어려워요. 교통이 발달하면 나가게 돼요. 체증되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는요, 들어왔던 사람들이 낮에는 바글바글하다 반반되면 뽕 뚫리는 게 공동화 현상이요. 그죠? 그 다음에 심상도시화는 뭐냐면 잠만 자러 가는 거예요. 베드타운. 그 다음에 도심 고동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유동인구가 출퇴근인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교통이 체증이 심화됩니까? 심화되고 외곽의 집가가 상승하죠. 오히려. 그럼 접근의 결과는 뭘까요? 접근은 들어오니까 건물이 고층화되겠죠. 하춘화예요? 해춘화예요? 하춘화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해춘화는 도시가 재생사업을 해서 새 건물로 바뀐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예외는 있겠지만 자, 우리가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공동화, 침상도시화. 그건 직주분리의 결과고요. 그 다음에 접근의 결과는 자, 따라합니다. 고층화, 회춘화. 뭐 똑같은 거 못 느끼겠어요? 화자가 들어가요. 화자가 들어가면 거의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얘기 좀 해봐.
연구 많이 한 거예요. 화자가 들어가면 거의 결과야, 결과. 그러면 3번에서 화자 들어간 거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어머 교수님 악화에 화자 들어 짜증나네 시작 이건 예외고 도심 공동화 현상이 결과가 되겠죠. 그런가요? 다 원인이 돼요. 교통체계가 발달하니까 나가는 원인이 되겠고 이용규제가 하니까 나가고 환경이 악화되니까 나가고 땅값이 비싸니까 나가고 나가서 들어오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직접을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까지. 근데 이용 파트는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걸로 가세요. 그럼 교수님 뭐가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 개발 파트가 나와요. 세 문제에서 네 문제예요. 개발은. 그래서 여기 위주로 좀 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갈게요.